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이 춘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죠.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낮이 점점 더 길어지겠죠. 우리 주식 장에도 이렇게 낮같이 환한 그런 기운이 좀 감도는 날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달려주실 기수분들을 소개해 드리죠. 경제 전반을 정말 전체적인 이슈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누굴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육각형 플레이어 이렇게 부르던데 경제계의 육각형 플레이어입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과찬을 하시고 능력은 육각형을 추구하지만 몸은 원형인 박정호입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함께 달려줄 두 분 특별한 분들을 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 함께 해주시죠. 네, 변화무쌍한 오늘의 시장에서 가장 먼저 튀어오를 종목을 정말 콕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전해주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로봇주에 주목하세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로봇주가 많은 반등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전업투자자 유태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시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돈들이 몰리는 섹터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함께 살펴보시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전업투자자 유튜버 유태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콕 집어서 예언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해야 될 분수들, 변화무쌍한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는 분입니다. 주식과 금융시장 또 국내외 정치 상황은 물론이고 사회 문화 현상까지 아주 잘 정리해 주는 분입니다. LNS 홀딩스 김선형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참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이슈도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너무 어려운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너무 어려운 시간인데 우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대됩니다. 자, 데일리 이슈부터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는 저희가 두 가지를 준비해 놨는데요. 먼저 FOMC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얘기와 그렇지 않다. 아직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얘기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안도 랠리라는 말 가능합니까?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저도 학교에서 경제학 수업에서 배웠을 때랑 실제 투자 때 전혀 다른 움직임이 하나 있는 게 금리의 움직임과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이 교과서와 실제가 전혀 달라요. 교과서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증시에 위축을 주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역사상 많은 전례를 살펴보면 금리를 올리고 나서 종합주가지수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니 경제가 얼마나 괜찮으면 중앙은행에서 금리까지 올리겠느냐라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투자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그런 맥락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그런 공식 아닌 공식을 따라서 그런지 아니 금리를 올렸는데 미국도 우리나라도 나쁘지 않은 증시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FOMC에서 금리 올리면 큰일 날 것처럼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FOMC에서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올렸고 그다음에 그냥 한 번 올리고 끝이에요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올릴 거예요 했어요. 근데 안도 랠리라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보통 주식시장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선반영 또는 악재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역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있다가 정작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단행을 하니까 이제는 단기적으로 나올 악재가 좀 소멸이 된 거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시장에서는 반등이 좀 나온 거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거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로 단기적으로 저번 주에는 좀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미국장은 특히 나스닥은 8%나 반등에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는 비교적 나스닥에 비하면 좀 약하지만 그래도 2,600 초반에서 한 2,700까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쎄, 근데 이게 진짜 안도 랠리냐 아니면은
내성 랠리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도 겁을 줘놔가지고요. 이제는 웬만한 곳에는 겁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성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앞에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이제 저 말씀하신 거를 많이 얘기들 해요. 교과서 바뀌어야 된다. 네. 네,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일례로 예전에 저도 이제 98년도, 99년도에 처음 주식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악재인 유상증자 그때 당시에 호재였거든요. 네. 유상증자 하면은 기업이 돈 땡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막연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주가가 그냥 급등을 해버렸어요. 네. 상한가가 그랬었는데 이제 시대가 지나오면서부터 지금은 오히려 악재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과거의 악재였는데 이제 지금으로 오면서 이제 좀 호재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이슈를 하더라도 과거에는 뭐 호재였는데 지금은 악재로 바뀌고 과거에는 악재였는데 지금 호재로 바뀌고 사실 뭐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아니면 뭐 무상증자도 마찬가지고 예전엔 되게 호재였는데 요즘엔 그 호재성 이슈의 힘이 굉장히 많이 잃어졌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제 바뀐 이제 금리 인상 하게 되면 지수가 올라간다.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 확신 이 정도로 좀 지금 시대에는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껐다고 해도 지금 지역 리스크,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유가는 다시 또 $100 넘어섰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87.5% 갈 거다라는 예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 나름대로 그동안의 악재가 반영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진단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사실 이번에 금리 인상은 과거와는 결이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과거의 증시에서 우리가 금리를 인상한 것은 정말 경기가 과열 상태에 이르는 거 아니냐라는 시그널 때문에 네. 경기를 좀 안정 국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던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 40년 동안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가 과열될 수준까지 올랐다 이런 판단보다는 지금 너무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목적이 더욱더 큽니다. 네. 따라서 그만큼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린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예외적으로 네. 금리 올렸다고 코스피 올라가는 그 어떤 흐름 네. 그거에서 좀 반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조심성 있는 진단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오늘도 개인들이 받아냈고 외인하고 기관이 팔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오늘뿐이 아니고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한 주가 시작됐으니까 일주일을 좀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밴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 주에는? 일단은 저번 주에는 좀 반등에 성공한 만큼 네. 아마 이번 주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미국장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 약간의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뭐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뭐 완전히 추세를 전환을 해서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2,600, 2,700대를 좀 박스권을 조금 그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네, 사실 지금 박스권을 탈피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이제 저는 어차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한 80% 이상은 넘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시면 또 서로 간에 굉장히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ING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이거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고 네.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박스권을 네. 뚫고 올라가기 어렵지만 여전히 박스권 유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자, 금리 인상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꺼진 얘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주식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옛날 걸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 이제 금리 인상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금리 인상기에도 주가는 우상향을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예전 상황을 좀 반추해 보면요. 금리 올리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걸프전이라든가 네. 이런 전쟁이 있었을 때는 대표적으로 외인들이 지금과 똑같이 시스템적인 매매도 있기 네. 때문에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쳤던 게 통상적이거든요. 근데 이번의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가 그나마 이 수준에서 견디고 있는 거는 개인이 그 물량을 전부 다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나라 증시에서 개인이 이렇게 적극적인 매수 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사실 코로나19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만 해도 이런 이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도 개인이 이 물량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럼 종합주가 지수가 얼마나 더 떨어졌을지 전 간담회도 서늘할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번 경우도 개인이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서 디펜스한 것이지 네. 이번에는 옛날처럼 금리 올렸기 때문에 코스피도 올라간다라고 반드시 보기에는 약간
어려움은 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주식장하고 우리 국내 주식장하고 지금 반응 속도가 어떻습니까? 제가 미국 거 두 종목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하나는 본전 찾았어요. 하나는 아직 그 밑이에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이 오히려 더 변동성이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우리나라 시장은 거기에 미국에 비교해서는 좀 더 좀 박스권으로 좀 지루하게 좀 더 네. 움직인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회수해서 미국으로 뭔가 더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 7천억 정도 외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죠. 근데 네. 그 물량을 온전히 더 개인 투자자가 다 네.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는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탈 중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회복되기 전까지는 다소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이 훈풍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섹터별로 굉장히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수급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급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데일리 이슈 끝나고요. 외인들이 왜 자꾸 빠지는지 그리고 기관들도 빠지고 있죠. 그리고 개인들 사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우리 지금 증시에 수급이 그렇게 쫙 몰려드는 상황은 아닌데 이게 언제쯤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많이 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은 어때요? 서학개미와 우리 국내 시장에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 뭐 어느 게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장 힘들어서 작년에 서학개미로 넘어가셨던 분들이 또 힘든 네. 시기가 겪어왔었고 이제 좀 괜찮아지는 그런 느낌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이럴 때 시장의 이런 악재성 이슈가 이제 불확실성 이슈가 사라지게 나면은 미국 시장이 먼저 반응한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맞고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은 올해는 좀 쉬어야 된다. 올해는 쉬어야 네, 된다. 올해는 좀 쉬어야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네. 올해는 쉬되 이제 그 각도가 높지 않은 우상향으로 만들어 주면서 상승 패턴을 이어줘야지 네. 미국 증시가 앞으로 한 2년, 3년 랠리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일 미증시가 올해 세면은 그만큼 랠리는 빨리 끝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올해는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낫다라는 주장을 사실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우리나라가 일단 미국보다 많이 싼 부분도 있고 사실 뭐 수급이야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지금 워낙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어려운 시기니까 네. 우리나라 좀 뭐 시원한 흐름이 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항상 이제 우상향으로 올해 이제 유지는 하되 올해는 그래도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아마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폭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양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이머징 마켓 쪽을 다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이머징 마켓 쪽 보고 있는데 사실 이머징 마켓에 좀 투자할 만한 기업 국가가 어디 있나 봤을 때 우리나라가 사실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그래서 조금 더 선두 그룹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이슈는 자동차 요즘에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새 차는 또 되게 오래 걸려요. 주문하면 몇 달 기다리는데 중고차는 사면 바로 내가 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현대차 반응을 보였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뭐 주식 방송이긴 네. 하지만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중고차 시장 너무 불안하고 못 네. 믿었던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대기업이 나름대로 시스템을 가지고 중고차 네.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활로를 만들었다는 건 대기업의 주가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고차 시장에서도 옥석이 가려질 수 있는 많은 네. 회사들이 이제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기업들의 희비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선진국에서는 전기차로 빠르게 트랜스퍼하기 시작하면서 그 선진국에서 타던 중고차들을 이제 대규모 개도국에 보내려는 움직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차가 단순히 내수 시장에서 내수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국내 마켓이 아니라 네. 해외로 다시 중고차를 판매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계속 우리가 모니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어요. 그 올 한 해 들어서 코스피가 9.09% 떨어졌는데 현대차가 18.18% 하락을 했으니까 2배 정도가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좀 꿈틀했더라고요.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이게 지속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여전히 가장 큰 원인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공급
전력망 부족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부진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작년에도 계속 이슈가 됐었을 때 올해 상반기나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서서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올해까지도 쉽지 않다. 네. 그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마 네. 그 부분이 가장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부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대는 너무나 저평가다라는 분석들이 많아서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그런 수급들이 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고차 이슈는 아마 이 자체적으로만으로도 주가를 완전히 턴어라운드 시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현대차 자체적인 그 현대차보다도 그와 관련된 다른 중고차 관련 주식들이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원래는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는데 대기업인 현대차가 이제 하나 다 뭐 5년 이하 또 10km 미만 타는 그런 중고차를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해서 뭐 판매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중고차 시장의 사람들이 이제 좀 믿고 좀 많이 살 수 있겠다라는 심리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좀 조그만 회사들, 중소기업 회사들까지도 같이 자동차 관련된 조금 수급이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전체 중고차 시장에서 5점 몇 % 이상을 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또 하나가 이게 새 차도 만들잖아요. 완성차 업체인데 중고차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완성차 부분에도 좀 뭔가 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또 소비자 입장에서 하거든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성차 차량 기업들이 이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유태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중고차 시장에 어느 정도 신뢰감을 줄 수 있겠죠. 그 이슈 자체는 아무래도 중고차는 판매하는 사람이 그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런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면은 그런 신뢰도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이 이끌고 가면은 나머지 중고차 기업들 뭐 마음대로 했었던 기업들도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이제 투명성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기업이 어쨌든 여기에 진출하니까 여기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제 중소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좀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같이 마련하면서 진행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고 일단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뭐 어떻게 보면 현대차 입장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전 나쁠 거 없이 보고 있고 현대차에 대한 뷰를 굳이 이거 가지고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사실 시장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외제차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외제차 딜러사에서 직접 공식 중고차 매장입니다 하면서 운영을 이미 해왔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외제차 시장에서는 그 신차를 판매하는 곳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차 판매가 주춤하느냐 이런 연구 결과는 사실 모니터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중고차를 추가적으로 더 판매한다고 해서 신차 출고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게 하나 진단이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주가는 왜 이렇게 주춤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참 안타깝게도 글로벌 투자자들,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은 자동차 섹터에 어디에 얼마큼 포트를 담느냐를 결정할 때 자동차 안에서 다시 안분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현대차는 이 중고차 시장 진출과 같은 잔기술 말고 큰 기술을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뭐 스타링크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자율주행을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도요타처럼 이 팔레트를 통해서 이 공유 차량과 같이 접목을 하겠다든가 뭔가 큰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차가 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의 새로운 모델들만 출시하는 이런 수준의 범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에 큰 반등을 일으킬 만한 어떤 시그널, 전략 전술 이게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방이 있어야 된다. 한 방이 있어야 돼요. 한 방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쫙 갈 텐데 그렇죠. 뭔가 한 방도 없고 그렇죠. 지금 주문하면 막 몇 달씩 걸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하다. 예. 근데 지금 중고차 업체로 뛰어들면서 부품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 비슷하게 흐름이 나와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중고차가 시장이 커지면은 아무래도 거기를 다시 튜닝이나 뭐 여러 가지 대체 신차처럼 만들어서 뭐 판매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뭐 수혜는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뭐 강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고 여전히 좀 테마성 있는 움직임 그런 종목들만 좀 아니 오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꿈틀댄 거 보면 이게 네네. 부품주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조금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것도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장 차량 시장을 봤을 때 과연 이 중고차 이슈만으로 완전히 그런 거 투자 판단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재료가 아쉽지 않나.
아,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좀 단순해서 자꾸 종목으로 들어가니까. 그 이럴 때 눈여겨봐야 될 섹터는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님 보시죠? 일단은 저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임팩트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테슬라,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 위성 띄우겠다, 뭐 위성에 차 막 보내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뭐 물론 현대차가 지금 그렇게까지 크게 뭔가 스케일을 키울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보면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은 사실 결국은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차를 못 파는 거예요. 나머지 부품은 다 있어요. 충분히 이제 수급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품주들은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없으면은 전체 완성차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쇼티지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올해는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좀 나아질 거라고 봤는데 갑자기 이제 러시아 이슈 터지면서 반도체를 만드는 희귀가스 문제가 터지면서 반도체 이슈가 또 2023년 4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슈가 좀 해결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좀 움직임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치면 어쨌든 이거는 전쟁은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언젠가 해결될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해서는 별로 좋지 않았군요. 지금 이렇게 쭉 나가는 거 보니까. 예. 자, 여기까지 이슈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번에는 아까 이슈 얘기하면서 잠깐 나왔던 역시 우리 시장은 수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수급이 원활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장에 많이 들어왔다고 해도 이걸로는 양이 안 차는 거잖아요. 이걸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월 달부터 보면은 이제 외인기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기관은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계속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만한 어떤 환경이 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베이스를 뭐 홍콩으로 옮기니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이 들어왔다 나왔다 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친구들은 지금 이제 사이트 자체가 짧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단기 트레이딩 하지 않는 이상 너무 크게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외국인들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QT 터지고 여러 가지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수급이 안 좋아지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 환율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항상 이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대를 기준으로 항상 이제 우리나라 그 지수의 흐름이 바뀌더라고요. 지수가 저점일 때 1,200원이면은 그게 반등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고요. 지수가 고점일 때 1,200원이면 이제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환율이 좀 바뀔 수 있는데 이 환율에 또 유일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불확실성,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괜찮아지면 외국인 수급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 2가지 이슈 때문에 또 이제 외국인들에게 좀 불확실성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하면은 또 삼성전자, 우리나라 다른 쪽으로 다 수급이 들어와도 외인 쪽으로 이게 삼성전자 쪽으로 외인이 안 들어오면은 사실 못 들어오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순매수가 잡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리스크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조용해지면은 그리고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은 외국인들 수급도 어느 한 순간 바뀔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이 저기 지금 저 아까도 막대 그래프도 나왔고 지금 그래프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팔고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저 채권 같은 경우는 그 우리 대한민국 채권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 대한 믿음은 있는 건데 증시에서는 왜 떠나는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조금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지 않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지수는 어쨌든 신흥국에 포함이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신흥국 비중을 좀 줄여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일단은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그 외국인들은 그런 단순하게 그거를 하나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보면서 그냥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팔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인들이요 재미를 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량을 내놓으면 우리는 늘 받는 세력이 있어요. 그 개인들이 받거나 아니면 기관들이 받거나 우리 연기금은 지금 어떤 걸 보여주고 있죠? 예, 연기금도 사실 매수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수의 폭이 우리 개인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죠. 그래서 연기금이 그래도 어떤 종합주가지수를 디펜스하는데 기여는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원래 연기금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연기금의 비중이 많이 높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연기금은 어떤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움직였다라고 해서 자신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나 전략 전술을 그 순간 바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연기금 운용 전략은 중장기적인 전략 어떤 큰 틀 안에서 그 세부적으로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같을 때 연기금이 더 왜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거냐, 우리 개인만 떠받치고 있는 걸 지켜만 볼 거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연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칙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고민이 있어요. 이거 언젠가 우리 또 경주마에서 한번 다뤄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연기금에서 조금 더 주식시장에 자금을 넣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도록 좀 견인하면 좋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죠. 주가가 너무 좋아서 연기금이 팔려고 하면 왜 지금 팔아서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도 사실 이제 주가에 돈을 넣었다가 네. 다시 그걸 매도했었을 때 어떤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주저함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기금 따라하기 투자라는 게 한때 또 있었어요. 근데 연기금 투자를 따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보긴 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연기금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로 들어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고점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고평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연기금이 다 물량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도 꼭 그렇다고 해서 그 주식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열심히 추적을 해봤지만 굉장히 1년 넘는 기간 동안 오히려 하락을 해서 네.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주식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연기금이 사니까 이거 나중에 오르겠지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하지만 길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연기금의 투자 사이클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뭔가 단기 매매 또는 1년 내로 뭔가 이렇게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연기금의 수급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외인이나 그 기관하고 개인하고 반대로 가요. 오늘도 둘은 팔고 개인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 날은 개인이 막 사고 주가가 오르는 날은 막 팔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 괜찮은 겁니까? 일단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코로나 이슈 그 전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주식 투자 경력이 3년 이하이신 분들이 전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주식 투자하면은 일반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단기간 내에 뭔가 승부를 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나는 은행이자보다 나으면 좋아라고 했다가 단기간에 누구 상한가 먹고 하면 배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제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너무 단기 성향으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예전에 어디 분석한 걸 봤는데 똑같은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포트폴리오가 좀 많은 사람 이제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간도 1년 내 그리고 아니면 5년 이상 봤을 때 오히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고 너무 눈에 띄게 줄어들고 그 종목 수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리스크가 줄어들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주식하는 거라는 걸 네. 잊지 마시고 지금 힘드시다 하더라도 조금 사이트를 길게 가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연기금도 지금 저 외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연기금이 국내에만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네. 돼버렸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연기금에 누적되어 있는 금액이 9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연기금 상황이 어떠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회사들 네. 대부분 두 번째 대주주, 세 번째 대주주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참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이슈까지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연기금의 누적 금액을 보면 2040년까지 2천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지금도 대주주로 군림하고 있는 게 연기금인데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다? 그럴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 국내 말고 해외 증시, 해외 부동산까지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그 개인들이 떠받쳐서 삼성전자 주가가 앞에 7자 그린 채로 쭉 가다가 막판에 앞에 6자 그리고 끝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69,900원인가? 그렇게 끝났죠, 오늘. 마지막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앞에 6자 그리면 조금씩 사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외인은 막 팔아요. 이거 누가 이길까요, 나중엔? 저는 그런 가격을 일단 뭐 지지와 저항대라는 얘기도 하겠지만 네. 심플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이게 6자 지금 현재 69,000원이나 6자로 보여지는 순간이 만약에 정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기회라는 거는 잘 주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육자를 자주 줬어요, 생각보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맞네. 저 69,900원 네. 맞네. 그러니까 예.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자주 주지 않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보름 동안 여러 번의 기회를 계속 주고 네. 물론 반등도 나와주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가격대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가격이 지금 단기간으로 봤을 때 네. 아닐 수도 있겠구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인들의 셀코리아 행렬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건 아직 바닥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들은 자꾸 담고 그 개인에 저도 들어있으니까 어떤 때는 짜증이 나. 맞아요.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제일 많이 매수를 한 종목 삼성전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누구나 다 이제 수익을 크게 내고 싶어 하지만 네.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잃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모두 다 이제 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참 사이트를 길게 봐야 되는 기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겪었었고 사실 MSCI 정기 리밸런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게 MSCI 정기 리밸런싱이 만들어지면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돈이 넘어가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LG에너지 솔루션.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별로 좋은 얘기 안 하는데 LG에너지 솔루션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3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MSCI 신규 편입이 되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니까 어디를 매도해야 되냐. 삼성전자가 사실 30% 넘거든요. 거의 3분의 1이거든요. 삼성전자 매도하고 당연히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뭐 수급적인 그런 두 가지 이슈 터지지 그리고 이제 GOS 터지고 이번에는 TSMC 관련 이런 반도체 3나노 공정 그거 터지지 하다 보니까 올해 좀 초반에 지금 거의 얻어맞을 수 있는 악재는 다 얻어맞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시간이 좀 해결해 줄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SCI 정기 리밸런싱 같은 경우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들어왔기 때문에 이 비중은 당분간 맞춰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겪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MSCI 정기 리밸런싱 매년 4번씩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이런 기회를 주면은 오히려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매도 물량이니까 이건 좀 담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게 확인됐다고 봅니다. 외인들이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외인들은 우리 주식시장에 자꾸 매도를 하고 나갔어요. 근데 정작 외인들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채권이에요. 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었을 때 먼저 매도를 해야 되는 군집에 들어가지만 우리나라 채권은 국가 신용 등급으로 이건 분류가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은 전 세계에서 가장 탑 티어에 해당되는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안전 자산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채권은 사면서 주식은 떠난다. 이것은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까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디스카운트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선진국 지수에 좀 더 포함이 되면 이렇게 외인이 단순히 다시 재무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기업들이 스스로 이제 목을 조르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물적 분할 문제도 분명히 문제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는 부분도 저도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을 동시에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정말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이번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자사주 매입만 합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 시점이 지금 다 몰려 있거든요. 주가 저점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고 나면은 그때부터 자사주 어차피 던져서 수익 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자사주 매입과 함께 소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 미국처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일단 기업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전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자기들만 위주로 생각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낮춰보고 있기 때문에 물적 분할 이런 이슈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카카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계열사 상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제재를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는 세이브 코스피 운동을 또 하고 그러던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도 역시 우리나라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8가지 법 제도를 개선하자. 그래서 국민청원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부분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물적 분할이나 여러 가지 대주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마련을 해야 이 부분이 좀 돼야 좀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 것 같다. 결국에는 이게 점점점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확하게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소액 주주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제도를 개선을 해 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언젠가는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운동이 세이브 코스피
라고 해서 요새는 좀 국민청원이든 여러 가지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측면에 대한 얘기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수급 측면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뭐 외인, 기관 다 들어오면 시장이 들썩들썩하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들어오세요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일단 대외적인 이슈가 좀 많이 없어져야 될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좀 편하게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정말 제재를 해야 될 건 분명히 제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베이스가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기업들이 만드는 이런 이슈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이 없애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펀더멘탈 상으로 저평가한 건 맞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사실인데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수급, 해외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을 받지 못하면 주가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환율적인 부분이나 대외적인 이슈 그리고 이제 국가의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들을 적절히 잘 해소가 되게 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은 들어오세요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들어오면 굉장히 좀 보유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한 게 역시 아까 석유 얘기도 잠깐 했지만요. 들어오세요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지금 너무 비싸고 말이죠. 환율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아마 오늘도 시장을 보면은 곡물 가격 인상이 폭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네. 뉴스가 나오면서 곡물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급등을 네. 했어요. 뭐 일부 주식들은 상한가도 가고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대내적인 악재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돌고 돌아서 결국엔 하나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완전히 그렇다고 해갖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돈을 다 빼야 돼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 내에서 그러면은 단기 수급이든 시장에는 유동성 자체는 많으니까 이런 유동성이 어디로 갈지 시장은 그 종목이나 섹터들을 좀 찾는 데 굉장히 분주하다고 볼 수 있고 예전에 이미 유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다가 $100 밑으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보니까 $106, $11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유가가 올라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때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다시 빠진 줄만 알고 있고 지금 다시 오르는 것들은 많은 투자자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충분히 다시 부각이 된다면은 이런 또 인플레이션 이슈에도 이런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은 또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은 어떤 분은 1250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제 찍었어 밑으로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출까요? 환율 부분은 앞으로 더 불안하다고 봅니다. 사실 좀 전까지 우리가 이제 외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외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크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환율인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하면서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 문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것 때문에 외인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과한 해석일 수 있고요. 대신 외인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머징 마켓에서 빠져나가면서 그중에 우리나라 증시에 특히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역시 환차손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잠깐 얘기 나와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처럼 공산품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국가들은 이런 전시라든가 물가 상승기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낮은 게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좀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물가 상승폭이 높을 때 물가라는 체질 면에서는 한국은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했었을 때 아마 외인이 제일 걱정하는 건 환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율. 네. 예. 그리고 또 저 곡물 가격 얘기를 잠깐 또 아까 했었는데 그 미국도 가물대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곡창지대라면서요. 네. 근데 전쟁으로 그 농사 못 질 거고 그럼 이제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앞에서 우리가 계속 나눠왔던 대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곡물 가격이나 마찬가지로 이게 언제부터 왜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작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거든요. 이제 불과 한 달, 2달 전만 하더라도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유일한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도 왜 이게 발생했나라고 처음으로 가보게 되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이제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건데
인플레이션을 왜 못 잡냐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돈을 이제 뿌리다가 그 뿌리는 돈을 줄여나가는 과정이에요. 말 그대로 3월 달까지 계속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양적 완화를 안 하겠다라고 테이퍼링 끝내겠다고 하는 게 더 이상 돈을 붓지 않겠다라고 하는 과정이고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제 과정은 실제 단계는 지금부터가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작점인 인플레이션 자체가 이제는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운이 없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단기적인 어떤 단발성 이슈 때문에 발생하면서 전체 인플레이션에 또 더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만들어버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슈는 어쨌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정치적인 이슈는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다. 양쪽이 얻는 걸 얻고 싶은 거를 얻을 때까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사실 예전에 이제 금리 인상이 2013년도 그때에도 금리 인상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라크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은 이라크를 미국이 이제 치냐 마냐 할 때 지수는 계속 불확실성을 가졌는데 오히려 한 번 딱 때리고 나서 그때가 저점으로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인 이슈는 어쨌든 이제 걔네들이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어떤 이슈가 해결이 되고 나면 사라질 것이고 그럼 다시 이 문제가 최근 보면은 이게 한 80% 지나가니까 다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을 끝내고 돈 푸는 걸 끝내고 이제 자산을 이제 다시 들고 들어오는 걸 시작하니까 지금부터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니 곡물주는요.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좀 무슨 바이오라고 해서 샀는데 그게 바이오주인 줄 알았는데 그 곡물주더라고요. 재미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계속 떨어졌었어요. 근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조금 올라서 아직도 마이너스긴 한데 조금 복구가 되는 그런 웃기는 짓을 또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곡물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디폴트 네. 이것도 계속 지난주에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돈 좀 갚았죠. 돈 좀 갚았습니다. 네. 그리고 돈을 못 갚는다 하더라도 네. 통상적으로 30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거든요. 따라서 어떤 시점에 돈을 못 갚는다고 해서 바로 디폴트가 선언되는 것은 아니고 네. 30일 정도 주기 때문에 지난번 16일 날은 갚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갚아야 될 시점들이 줄줄이 한번 봤어요. 만기 도래 금액이 네. 21일 날 6,600만 달러고 28일 날 1억 200만 달러, 31일 날 4억 4,700만 달러 줄줄이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무엇인가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한 30일 뒤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게 통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하고 이제 그 만기 금리 뭐 이렇게 채권 얘기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금리 얘기할 때 한 가지 지금 시간이 막 지나가기 때문에 여쭙고 싶은 거 막 물어볼게요. 그 장단기 금리 차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되고 이러면 왜 힘들고 뭐 이러는 건지. 네, 일반적으로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이라는 게 있어요. 네. 또 우리가 이제 10년 만기 그리고 2년 만기 두 개를 많이 보는데 네. 이제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10년 빌려준 친구한테 이자를 많이 받을까요? 2년 친구 빌려준 친구한테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길게 빌려준 친구한테 이자를 네.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10년의 수익률이 2년의 수익률보다 높은 건 상식입니다. 근데 이게 2년의 수익률이 어느 순간 이제 10년을 이제 데드크로스하면서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 뭐 평균적으로 1년 한 6개월, 7개월 후에는 리세션 이제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뭐 더 빠지겠다 아니면 뭐 지금 상태 유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현재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스테이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만으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리세션이 만약 이제 데드크로스 났을 때 2년 수익률이 올라갔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당장 이게 뭐 역전했다 해가지고 걱정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닙니다. 그럼 역전이 됐다. 네. 그래서 침체가 우려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코로나 때 역전이 됐었어요. 네, 코로나 때 잠깐 짧은 리세션이 있긴 있었는데 일단 리세션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바꾸셔야죠. 이제 정말 시장이 이제 극단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평균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수익 실현인 종목들 조금 차익 실현하시면서 이제 트레이딩의 어떤 기간을 좀 좁히셔야죠. 길게 보고 가셨다가는 정말 한데 크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신호가 있어요? 신호가? 뭘 보면 돼요? 일단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그 데드크로스, 이제 10년과 2년물의 국채 수익률이 바뀌는 시점, 그리고 바뀌고 나서 이제 이게 그래프 잘 봐야 되네. 그러니까. 일단 그래프도 잘 봐야 되는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그때는. 그 지금 또 궁금한 게
낙폭이 요즘에 이제 많이 꺼진 게 있고 그다음에 제법 오른 게 있어요. 근데 시장에 참여하려면 너무 떨어진 건 너무 떨어져서 못 들어가겠고 너무 오른 건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나 이래서 못 들어가겠고 그래서 너무 망설이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어떻게 추산매가 좀 돌아가고 있고 어디에 네. 좀 돈이 몰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많이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까 봐 이제 뭔가 손이 안 나가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그런 종목들은 거기에 맞는 좀 이유가 보통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가 과연 지금 계속 빠질 만한 이유가를 만약에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충분히 금방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뭐 매수할 만한 매수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시장은 사실 단기 자금 유동성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섹터별로 좀 명확하게 기간을 좀 짧게 아무래도 시황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자금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순환매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뭐 로봇주도 최근에 강하게 흐름 나왔었고 그다음에 삼성이 로봇주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제 결정을 했죠. 그래서 로봇,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인터넷,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좋은 수급이 나와주고 있고 기존에 강했던 게 이제 건설주랑 원전주가 나왔는데 이번에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신재생 쪽도 이런 식으로 흐름이 계속 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잘 보면서 이번에는 최근에 조정 받았다가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한번 이런 섹터 내에서 한번 잘 보시면서 눌림목 구간을 공략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유동성이 많은 시장이 많고 거기에서는 좀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담았던 게 카카오하고 셀트리온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일단 뭐 카카오 말씀하신 대로 좀 낙폭 과대죠. 그래서 사실 카카오 그룹만 봤을 때는 좀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이 분할을 해가지고 주주들도 엉망진창이 됐고 한데 기업만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밀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카카오에 대한 부분이 저도 이제 여기 공감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잘 아시겠지만 분식회계 이슈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4년 만인가요? 이제 분식회계 이슈를 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만한 이슈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시장은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서 일단 두 기업 모두 낙폭 과대는 맞습니다. 낙폭 과대는 맞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수급이 좀 해결해줘야 될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그 LG 생활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지금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안 떨어진 기업들이 없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뭐 20-30%씩은 다 밀려 있고 뭐 재계셔도 가끔 열어보면 이렇게 혈압이 확 올라가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뭐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반도체 섹터는 꼭 하나씩은 넣어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반도체 쇼티지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전 세계가 다 똑같이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업종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니 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떨어진 것만 자꾸 얘기하시고 피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 앞으로 조금 이 종목 다 마라 하는 섹터라도 하나씩 얘기해 주시고 가셔야죠.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데. 철강 이런 거 어때요? 철강 어때요? 철강 저 엄청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경 방송 나갈 때마다 이제 철강 말씀드리면서 포스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은 포스코가 이제 실적 자체는 사실 그 누구도 포스코 실적에 대해서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하실 분은 없어요. 근데 주가 상황 보시면 차트 보시면 지금 저점입니다. 오히려 이제 최근에 고점들 한두 개 정도 보시면은 그 고점을 만들었을 때보다 지금 실적이 더 잘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보시면 뭐 해기가스 이슈도 이제 포스코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단 포스코는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포스코가 이제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강 쪽 이제 포스코를 이제 상장 안 한다라고 약속을 했고 이제 주주들께 약속을 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포스코가 상장만 안 되면 괜찮아요. 상장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로 포스코는 여러분들이 매수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뭐 포스코 홀딩스 지금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될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뭐 매수 가능 당연하다 보고 있고 아시겠지만 철강 쪽은 시크리컬이에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영향을 이제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받는 시크리컬 업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막 왔다 갔다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철강주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흐름이. 그래서 철강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뭔가 꿈틀거리려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 그리고 반도체 이 두 가지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추가로 하면은 백화점 같은 이런 오프닝 관련 있죠. 오프닝 사실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여행을 못 가셨는데 백화점에는 없었던 게 생겼어요. 키오스크가 생겼잖아요. 줄 서가면서 그 정도로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침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침체가 오려면은 소비가 따라가지 못해야 침체가 와요. 근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YOY로 조금 뭐 왔다 갔다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소비를 따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도 소비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침체를 걱정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 섹터 잘 간다고 계속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왜 주춤주춤한 거 왜 이래요?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은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 나온 뉴스는 시멘트가 좀 부족을 해서 지금 건설 원료 문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유연탄 문제도 있고 해서 네. 여러 가지 지금 공급에 좀 차질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의 단기 투자 심리를 조금 건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정책 모멘텀을 받으면서 다시 회복을 하는 걸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선순위에서는 시장에서는 조금 밀릴 수는 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유가가 다시 오르는 만큼 뭐 신재생에서 풍력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충분히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많은 원전은 조금 조정받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 좀만 더 조정을 받아주면은 저것처럼 이제 기다리는 대기 매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주도 최근에 좋은 흐름 나왔잖아요. 근데 네. 로봇주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오른 주식들이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주식들이 있어요. 상대 좀 지금까지 뭐 횡보를 하다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자동화 관련된 주식들을 잘 찾아보시면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오늘도 많이 올랐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뒤늦게라도 좀 키 맞추기 형태로 관련된 또 많이 오르지 못한 로봇주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이래가지고 오늘 걸 딱 봤는데 빨간불이고 올라 있으면 아이고 이거 못 들어가겠네 이런다고. 예, 우리 이번 주 일정 한번 보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3월 21일 제롬 파웰 의장이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아마 향후 미국 증시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이슈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3월 25일 날 미시간 소비자 태도 지수,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물가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날입니다. 예, 잘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봄 기운이 감도는 요즘입니다. 우리 장에도 순풍이 돌길 기대하면서 내일도 성토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경주마였습니다.